네, 안녕하십니까. 순간 예전에 그 콘서트 7080에 그 해바라기에 저 누구죠? 이주호 씨인가? 그분이 나오셔갖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활동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미사리 같은데 나갔는데 잘 안 나가신다고. 배철수 씨가 왜 안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막 노래를 막 하는데 앞에서 누가 야 500만 해줘봐 500만 500만 원만 해줘봐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뭐지 이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노래만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소리가 들려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좀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뭐 6천 원까지 뺀 대로 뭐 어떤 종목을 6천 원까지 빼고 올리는지 그래가지고 6천 원까지 뺀다. 가끔 이제 시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것도 이제 번외의 내용인데 요즘에는 이제 강연회를 녹화를 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리스크 있는 얘기는 못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회사인데 바뀐 회사가 아니다. 바뀐 회사가 아니고 얼마 전에 M&A가 됐던 회사예요.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20억에 인수를 하면서 20억이 모자라서 저희 쪽에 20억만 대주세요라는 그런 제안이 거꾸로 돌아서 왔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억 중에서 그 중에 중도금 20억 모자랄 때 절대 모자르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니까 특별히 내가 20억의 폼을 줄게. 여기 들어와서 시큰 수익 내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얘네들 좀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절대 그럴 일 없대. 하여간에 이 업체가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 4,600원대인가에 그쪽 뭐 저도 이제 들은 소리입니다. 들은 소리인데 그쪽 대표이사께서 뭐 회계사분인가 변호사분한테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요거 4,000원을 이탈시킬 거다. 4,000원을 이탈시킬 테니까 4,000원 이탈되면 사라. 그러면 6, 7,000원을 또 보낼 거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왜 4,000원까지 빼느냐 했더니 1차적으로 구조 작업한 쪽에서 들어왔다가 뭐 털고 나간대. 그러면서 이거 이 정도 가격인데 이거 진짜 내려오면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 얘기가. 진짜 막 4,000원까지 미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4,000원 내려오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혹시 이게 정보가 되면 활용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혼을 냈어요. 왜 혼을 냈냐면 자, 첫 번째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4,000원까지 왜 밀어? 6,000원, 7,000원 보낼 건데 뭐 차트 만들려고 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4,000원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었으면은 자기가 집 팔고 친인척분들 돈 다 땡겨서 자기가 사야지. 남 줄 게 어딨어? 여기까지 올리면서 남한테 50% 수익을 왜 내줘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 근데 이쪽 업체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본인들이 12,000원에 사놓고 그걸 담보를 줬어요. 어디다가.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지금. 8,000원대까지 밀렸었나? 9,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 5,000원까지 밀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거둘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서 결론은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진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4,000원 이탈되고 계속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수급팀을 붙였다고 했을 때 비용을 못 주면 여기서 안 올리죠. 올리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기가 물량을 못 받는데 대략 보니까 이게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너라도 좀 사서 방어해라. 소문 좀 내라. 혹시 윤정도 연락되면 윤정도한테 전화해봐라. 뭐 요런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소형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CNBC 쪽 방송 원고가 왔는데 장도 깨졌는데 그 챔피언 리그인가요? 그거 중간 결산해가지고 그거 1시간짜리를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종목 가관이 아니에요. 막 종목 보면 뭐 300억짜리 500억짜리 시가총액 500억짜리 이런 종목이 수익 났다고 거기서 방송에서 얘기를 코멘트 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또 가서 야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날은 보시지 마세요. 방송을 아예 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눈 뜨고 일어났더니 무슨 좀 꼬리 달고 돌려놔라 했더니 2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230포인트까지 밀리는 걸 계속 보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뭐 더 빼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겁이 나서 안경을 또 오랜만에 다시 바꿨습니다. 예? 원래 있던 어쩔 때는 막 장이 좀 속옷도 안 갈아입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 보시면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한 그래도 200포인트 밀릴 때는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통합적으로 쭉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 또다시 나오는 매일 단골적으로 나오는 얘기. 보스턴이라든가 뭐 댈러스라든가 연준 총재들 또 연준 이사 이런 분들께서 금리는 올린다. 어찌됐건 올린다. 올릴 건데 왜 그러냐. 뭐 경기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1%대 하락이 나왔죠. 근데 그 바로 앞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기대 이하. 그러니까 뭐였냐면 조금 뭐 원래는 브렉시트 터졌으니까 명분이 되니까 경기 부양책 막 내놔라 했는데 뭐 브렉시트가 그때 당시에도 한번 6월 24일 꿍 터지고 다 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지금 막 경기 부양책을 막 뿌린다는 건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라고 해놓는 거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있었고 그리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우려감 그리고 5차 핵실험 요것도 있었고 근데 요거는 뭐 어느 정도는 뭔가 있을 것이다. 9일에 이제 북한 건국기념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요 정도 기준인데 이것이 이제 뭉쳐지고 또 지수가 계속 사상 최대치의 기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목요일까지 사상 최고치고 좀 계속 뚫고 갔었어요.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터져준 겁니다. 거기에 이제 깜빡하고도 제가 또 여기다가 거래량을 안 넣어버렸는데 거래량 보시면은 가장 단순한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이 형성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고점이 형성되고 추세적으로 꾹 미끄러져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형주에서 가장 기술적인 분석,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쭉 가요? 쭉 가는데 거래량이 이제 뭐 일정 부분 수반되다가 뭐 요런 데나 요런 데서 한번 거래량이 뻥 터져주고 여기서 그냥 거래량 팡 터져주는데 그 다음에 음봉이 만약에 예를 들어 빵빵땅 떨어질 때에 대량 거래량 왕창 터지죠. 그럼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던 수급 세력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횡보가 아니야. 여기야. 여긴데. 하루쯤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와. 혹은 뭐 이런 자리에서 오버슈팅이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뻥 터집니다. 터져놓고 이런 횡보 과정 이전에 이런 데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 있어요. 그럼 추세적인 하락.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 죽으면서. 그러니까 소형주 같은 게 보면은 거래량이 고점에서 빵 터지고 밀려 내려온 종목은 이평선에서 한번 자율반발 한번 나오고요. 그냥 끝입니다. 추세 하락으로.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래량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 이따 시간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 거래량에서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조금 더. 그리고 음봉의 크기는 크지만 여기도 뭐 크고요. 음봉의 크기는 크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와장창 깨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거래량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찔끔찔끔 밀려 내려가려면은 거래량이 줄어야 되죠, 오히려. 예? 그렇게 가야 돼요. 뭐 요즘에 하나케미칼 거래량도 없이 막 죽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충격이라면 오히려 빠른 반발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악재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시다시피 지금 뭐 브렉시트처럼 뭔가 뚜렷하게 뭔가 뻥 뭐가 터진 것도 아니고 북핵? 에이, 북핵은 그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고 유독 금요일 날 미국장, 유럽장 개장되기 전에 일본, 대만, 항생 멀쩡할 때 우리만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주변 국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당연히 월요일 날 독일이 이제 추가 조정을 받겠죠. 유럽이 미국이 흘러내렸으니까 유럽 쪽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겠습니다만 이 높이의 범위 또 이 크기의 캔들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앞전에 문제가 미국 열리기 전에 북한 문제 오픈돼 있었고
자기들 22 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나와 있었고 그럼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 9월에 올린다는 얘기도 아니고 12월에 올린다는 확정치도 아니고 어차피 올리는데 경기 지표가 좋아서 올린다고 왜 그래? 라는 내용뿐이 안 돼요. 그게 뭉쳐졌다 뿐이지 그게 악재 요인은 아닙니다. 자, 나머지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죠. 크게 뭐 부담스러운 조정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이제 월요일 날 꿍 한번 밀리겠죠. 그리고 항생, 대만 아무리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추세적인 힘든 부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거기에 그냥 막 삼성전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빵빵 때려주고 좋죠. 삼성전자 시원하게 5만 주 개인이 딱 샀더라고요. 5만 주. 5만 주에 4%씩 뺀다? 야, 5만 주면은 지금 1%가 141만 6천 주 정도 돼야 1%입니다. 140만 주. 근데 5만 주면은 5만 주를 30번을 팔아봐야 그래야 150만 주인가요? 그죠? 5만 주를 30번 팔으면 그러면 30번 팔라서 하루에 한 번에 4%씩 밀린다고 치면은 와,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어찌됐건 국내 증시의 이런 흐름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은 어찌됐건 개파락이 일단 출발되겠죠. 그리고 전저점이 깨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개파락 딱 나오고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 날도 종목별로는 조금씩 돌렸어요. 종목별로는 뭐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많이 돌리지 못했지만은 뭐 27만 원 초반, 27만 2천 원 뭐 이렇게 갔다가 걔도 19,000주인가 떠넘기고 그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놓고 꼬리 좀 달아놓고 돌리고. 그래서 종목별로 과도하다 싶은 종목은 돌릴 겁니다. 시장도 먼저 어찌됐건 북핵 관련돼서는 맞았고 또 ECB 관련해서도 사실은 밀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유럽중앙은행에서의 통화정책 부분. 왜 우리만 왜 영향받아? 일본이나 호주나 대만이나 항생이나 멀쩡한데. 그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월요일 날 개파락 나온 이후에 뭐 돌려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겁니다. 수급. 딱 하나가 덜 나온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반영은 북핵 리스크 반영됐고 유럽 통화정책 반영됐고 한 가지 안 된 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인데 앞전까지 계속 설명드린 게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는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 예상치를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 그럴 때에는 금리를 안 올린다 생각하고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해.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 그러면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이 조정을 깊게 받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뀐 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2015년도 9월. 2015년도 9월. 그래서 CNBC 자료를 보셔도 되고 강연의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2015년도 9월부터 해서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그러면 시장에 폭등 나와야 되잖아요. 폭등 나와야 되잖아요. 농업 분야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폭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9월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예상치를 하회하면 급락. 3번을. 3번 중에 2번이 급락이 1%대 급락. 200 몇십 포인트씩 막.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면은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시장 급락이 나와야 되죠. 상승.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은 큰 문제가 없이 지표가 계속 개선되니까 시장은 긍정적이구나라는 해석이 뒷받침되면서 움직여 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하나만 빠진 건데 어쨌든 금리에 대한 내용 하나만 빠진 건데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어제 기준에 원래는 이제 아마 마감 때 외국인이 매수로 집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BGF 리테일에 대한 블록딜일 겁니다. BGF 리테일에 대한 70몇만 주인가요? 그 블록딜을 단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외국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장중에 제가 기억나는 그 수치 정도가 한 1,000억 대 정도 매도하지 않았나요? 어찌됐건 막 하루에 1조 이상도 매도해요. 매도하면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막 1조씩 팔아요. 1조 하루에. 근데 그게 아니라 수급의 전체적인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란색의 기관이 뭐 어마어마하게 팔았네. 그것도 아니죠. 하락 각도가 막 팍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악재라고 나와 있는 내용도 악재는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호재라고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범위를 선반영시켜놨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개파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종목별로 좀 선별 작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요겁니다. 요거 이제 급해가지고 요런 거는 이제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보강만 하면 돼요.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었고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뭐 한 달, 뭐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날 지각을 했다니까요. 2006년 10월 9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저도. 첫 번째 북한 핵실험을 했는데 그 공포감이 얼마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그때 고객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아침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이거 어디 갔어? 얘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허겁지겁 막 갔어요. 장은 막 폭락을 했지. 여기서 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손절합시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 기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고 나서 시장은 랠리. 그리고 장중에 뭐 이게 종가 기준에 마이너스 2.4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꼬리 다 돌려놨습니다. 싹 돌려놓고 상승 랠리. 그래서 그 경험이 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2차, 3차, 4차 뭐 이럴 때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동그라미 쳐드린 데가 아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추세가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이때는 뭐 리먼이 터져 있을 때고 그리고 뭐 여기는 기존의 하락 추세였고 그리고 나서 뭐 그냥 그 추세대로의 움직임이었지 추세가 바뀐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 떨쳐내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 관심은 가지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유럽 쪽의 통화 정책이 조금 언급이 나온다면은 그 통화 정책에 관련해서도 중기적으로는 좋잖아. 더 극심한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는 바닥을 인식하고 있잖아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세 번째로 미국의 금리 부분도 오히려 긍정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해석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시황은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저 종목을 내가 꼭 사야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왜? 내 종목도 깨졌어. 그죠? 내 종목 막 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갈등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어차피 오픈돼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숨겨놨지만 뻔하잖아요, 뭐.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뭐 130 미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뭐 157만 6만 7천 원인가요? 6만 뭐 그렇게 끝났고요. 얘가 이제 20%까지 확대됐어요. NC소프트 얘를 35%. 그다음에 하나케미칼을 이번에 늘려가지고 40%, 그죠? 그리고 이제 KB금융도 그 지난번에 착실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갑시다 해서 15%. 그럼 다 그대로 다 갖고 계시면은 오히려 110%가 되죠. 예? 여기서 이제 조절을 조금씩 해주실 텐데 여기서 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머리 아픈 건 뭐냐면 하나케미칼은 금요일 날 또 요게 또 이쁜 짓을 했어요. 그나마 목요일까지는 숨도 못 쉬게 이러고 있는데 금요일 날 혼자 방어를 해. 예? 희한한. 예? 그래가지고 방어를 했는데 그나마 뭐 수급 조금 유입됐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월요일도 하나케미칼이 당연히 좀 방어를 해주는 게 낫죠. 근데 방어를 빵 해줘버려. 근데 NC소프트가 26만 원대 예를 들어서 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야 이게 어느 게 빠를까? 예? 왜 충격받을 때 얘는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돌려질 때는 그러면은 충격대에 많이 빠진 종목에 쏠린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NC소프트는 지금 6월 20일 이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월 20일 이후에 5%를 사재꼈어요. 7월, 8월. 그래가지고 21만 원대까지 밀렸던 브렉시트 때 21만 원까지 밀렸어요. 그때. 그거를 28만 원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 큰 종목을.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올라간 거지 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케미칼은 웃기는 게 얘는 외국인이 5월 26일 이후에 3% 넘게 샀어요. 근데 기관이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그리고 개인이 또 이번에는 한 2%대 이상 뺏겼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27,450원 딱 찍고 눌려가지고 24,200원 121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미국의 충격만 없었으면 금요일 날 와 완전히 이제 하방경성 확보가 됐다. 예? 야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조금 뭐 기간과의 싸움이죠. 시간과의 싸움만 조금 해내면은 움직일 테고. 그리고 N소프트도 뭐 27만 2천 원까지 밀렸더라도 종가 조금 돌려놨고 움직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 날 막 전체 시장이 막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막 종목들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야 누가 나한테 한 100억만 주면 내가 이거 싹 사버릴 텐데 막 예? 하나케미칼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재밌다 그러면 안 되지만 거래량도 없이 계속 밀리니까 쌓여 있는 거 몇만 주 쌓여 있지도 않고 그죠? 예, 요거만 좀 우리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잠시 변동이 약했던 종목에서는 방어가 됐던 종목에서는 일부 빼서 과도하게 밀린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N소프트가 5%에 매집을 했는데 과도하게 밀려 내려간다라든가 분명하게 올해 들어서 4월 1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1위가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 언제 살까 발 동동동동동동동 굴르고 있는데 3만 원대 초반부터 분명히 언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세게 말씀 못 드렸어요. 그 방송 갖고 나가는 날도 3만 3천 원 갖고 나갔더니 장중에 3만 5천 원대야. 4천 원대인가? 근데 결국은 3만 8천 원대까지 넘겨버리죠 또. 근데 그쪽이 어마어마하게 또 매집이 됐어요. 5월 18일 이후에. 그래서 그런 쪽에 큰 충격이 예? 적은 거래량에 적게 넘겨지면서 큰 충격이 나올 때에는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되시긴 할 텐데 삼성전자도 4%씩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 5만 주 떠났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23일 날 삼성전자 고점 찍을 때가 4만 6천 주인가 물량 뺏기고 고점 찍고 24일부터 그 다음부터 주가 조정 받을 때 그때 개인들이 떠나는 게 2만 주. 이번에 4% 하루에 빼면서 5만 주뿐이 안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넘길 수 있는 물량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 속도 부분은 좀 감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없다, 매매에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매매는 이런 장에는 특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깐딱도 잘못했다가는 심리적으로만 상처를 받습니다. 팔고, 꼭 그렇죠? 팔고 옮겼더니 꽃게가. 예? BJF 리테일 보세요. 그날 그 저 주식 챔피언스 리그 거기서 BJF 리테일 에이 왜 이렇게 못 가요? 딱 던졌어. 던졌는데 20만 1,000원에 던졌는데 그날 종가 21만 원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했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9,000원이 올랐는데. 그랬더니 또 블록들 나오면서 그 다음 날 또 개파라.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형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형주에서도 이번 장에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수익은 나온다. 어떤 수익 나오냐면 이런 수익이 나와요. 다 1조 이상짜리예요. 요즘 한국 타이어도 좋았죠. 6만 원. 예? 이게 이제 SBS, CNBC 넘어간 이후에 수익률인데 BJF 리테일 좀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번 계좌도 제가 오늘 이걸 캡처를 떠서 보여드려야 되나 하고 갈등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걸 괜히 하기 시작해갖고 강연회 때마다. 결론은 보시죠. 어떻게 돼 있나. 자, 이게 6월 24일이라고 그랬죠. 현금이 한 1억 있으신 상태고 요 매입 금액이 요 수치에 맞게 매입 금액이 한 4억 5천, 4억 6천 되실 겁니다. 근데 브렉시트를 딱 두들겨 맞고 현재가가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손절하지 말고 우리는 견뎌봅시다. 브렉시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라고 해서 캡처를 해놓고 손익합계가 3,800이니까 요거 다 깨먹을 때까지라도 견뎌보자. 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부터 브렉시트 없었죠. 뭐 후폭풍 얘기 나왔지만 그것도 없었죠. 결론적으로 손익합계가 날짜별로 종목은 똑같습니다. 비중도 똑같고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8,600에서 8,400으로 한 주 밀려 내려온 적이 있었고 9,600, 1억 1,000 승승장구를 했죠. 1억 2천 땅 이러다가 이제 1억 1,400으로 밀려가지고 야 이걸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다시 또 돌렸어요. 일부 돌리고 이제 9월 2일 또 9월 장중에 좋았죠. 목요일까지는 목요일까지는 뭐 N소프트도 뭐 좋았고 뭐 KB금융 4만 원 찍어버리고 이야 땡큐 하고 있는데 9월 9일 날 삼성전자 4% 빼버리고 막 NC소프트 막 빼버리고 결론은 그래도 요래요. 예. 뭐 제가 이거
장난칠 수도 없고 그대로인데 뭐냐면 내가 다른 쪽에서 빠르다고 생각해서 섣부르게 움직여봐야 되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CNBC 쪽 그 방송 봐봐야 되도 안 해요. 그 시가총액 300억짜리 500억짜리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쪽에서 정상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땐 연말까지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포트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 삼성전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다 그죠? 예? 뭐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 부분 완료돼서 유통 물량 급감돼 있고 자사주 이익 소각 때문에 주당 가치가 상승을 했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훼손이 돼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삼성그룹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 마무리 단계이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부분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난주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갤로트 7 예?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없냐면 제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핵 실험 터지기 전에 삼성전자 밀었다가 다시 돌려놨잖아요. 이 갤로트 7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하고 영업이익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굉장히 못된 그룹이죠. 왜 그러냐면 자, 1.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이 9월 2일자 기준에 1295조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25%입니다. 삼성전자의 9월 2일자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 기준은 17.45예요. 종목 하나가 17%를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뭐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성질이 되게 못돼서 사실은 그래 막 친구들이나 누가 막 어설프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친구가 막 때리지는 못하고 막 예? 근데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뭐 액분을 하면은 뭐 좀 좋아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액분을 한다고 시세가 나오거나 그런 개념은 없고요. 다만 삼성전자도 분할을 해야 돼요. 사실은 기업 분할을.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자란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M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요. IT와 모바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DS라고 표현을 해서 이 DS 안에 반도체와 DP,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예? 그리고 세 번째로 CE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백색가전이에요. 원래 백색가전 출발을 했죠. 그래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냥 통합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이쪽이 좋으면 얘만 투자하면 되고 이쪽이 좋으면 얘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벌어다가 지원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는 자산운용사 투명해졌지만 예전은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펀드 모집해서 수익 나잖아요. 수익률 공개도 안 해.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현대증권이야. 현대증권이 펀드 운영해서 수익이 나죠. 그럼 현대증권 계열사에 뭐 지원을 해버려요. 주가 부양을 해줘요. 증자할 수 있게끔 주가를 띄워주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문제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죠.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실은. 계열사가 아닌 내부에서 요걸 지원을 해준다. 근데 요거에 대한 매출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핸드셋이 매출의 50%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에. 예? 핸드셋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갤럭시 노트 7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엣지도 있고 뭐 별의별 그리고 동남아에 나가는 저가품 그다음 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매출이 5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까지 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으로 핸드셋 부분 5년 내에 넘긴다? 아니 삼성전자 매출이 50% 이상 하는 사업을 어떻게 넘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루머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50%를 넘는 거는 핸드셋이 아니에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어디에 묶어놨냐면은 핸드셋이 아닙니다. 핸드셋은 2분기가 정점이에요. 영업이익. 4조 넘긴 게 정점이고 그 다음 3분기, 4분기에서는 점점 내려갑니다. 반도체가 하반기에 날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거에 대한 가장 단편적인 게 하이닉스가 요즘에는 뭐 옛날에 국민주였고 에이 하이닉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25조가 넘어요. 25조가 넘는 하이닉스를
5월 18일부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집을 했다. 지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 매일 막 하루에 100만 주, 200만 주 사재끼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에 좋아질 걸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로트 7 부분은 일단은 문제가 크지가 않아요. 1조 8천억에 대한 손실? 그거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 현대차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애국심 마케팅. 그리고 저 어렸을 때도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 담배는 안 폈어요. 요만할 때 술은 가끔 이렇게 먹었는데 담배는 목이 안 좋아 안 폈는데 그 애국심 마케팅을 저희 때도 아무리 학생들이 담배를 펴도 양담배 안 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런 이상한. 근데 그 애국심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가 예전에 파업을 하면 뭐 수출길이 막히고 뭐 몇 조를 손해보고 몇 조의 손해를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매출을 다 손해인 것처럼 표시를 해요. 매출을. 그 언론은 계속 터뜨려. 노조만 나쁜 사람이야. 해놓고 알고 보니 인터넷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 터졌죠. 귀족 노조부터 해서. 그리고 협상을 해요. 그 전부터 파업 일자나 이런 걸 협상을 해요. 왜? 재고 물량이 많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연식이 바뀌니까 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재고 물량 많고 그러면 이제 야 파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국심 마케팅 한참 막 난리 났을 때 인터넷에 뭐 그런 것도 터지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부분이나 현대차 부분도 애국심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애국심 마케팅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갤럭시 노트 7 하나 때문에 1조 8천억 손 그거 아니에요. 예? 자동차 자기네가 영업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몇 조가 손해났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7도 배터리의 문제였고 배터리에 대한 손실 부분은 SDI 쪽으로 대부분을 넘기죠. 먼저 뻔해 지난주에 오신 이렇게 좀 덩치 있으신 분이 그분이 이제 합니다라는 그 필명을 쓰시는데 그쪽 삼성 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몇 년 저랑은 되셨는데 그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SDI 쪽은 지금 거의 이제 뭐 힘들어하는 상태고 전자 쪽에서는 그건 거기서 털고 그리고 그거를 배터리만 문제인 거지 그 출시 안 된 건 그냥 그대로 다시 그냥 배터리만 교체해서 다시 또 내놓을 거랍니다. 모델명 조금 바꾸든지 해서 부품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 영향 없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찌됐건 이 삼성전자도 문제가 없고 삼성전자를 통한 17.45%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통한 시장의 견인력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환율이 1,100원이 살짝 이탈되긴 했지만 문제 없다. 그리고 N소프트도 뭐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걸 떠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6월 20일 이후에 매수 5% 이상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체감온도를. 왜? 하루에 뭐 5,000주 개인들이 뺏기는 게 많이 뺏기면 뭐 2만 주 뭐 이렇게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분율로 따지면 이쪽이 2,200만 주가 채 안 됩니다. 2,200만 주가. 그리고 N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고점이 이제 28만 원을 넘겼었는데 우리가 뒤에 공을 2개 빼버리면은 28만 원이 아니라 2,800원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소형주들 매매할 때 그러면 28만 원짜리 10만 주 거래해봐야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2,800원짜리라고 따지면 1,000만 주 거래 터지는 거예요. 1,000만 주가. 거기에다가 5천 주 뺏긴 게 아니라 공 2개 붙여버리면은 50만 주씩 뺏기는 겁니다. 200만 주씩 뺏기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지분율로 보셔야 되는데 불과 7월, 8월, 이제 9월 해서 2달 보름 만에 5% 시가총 그 큰 종목을 5% 빼앗았다? 대단한 겁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요거는 소문이 별로 안 나 있어요. 얘도 소문이 별로 안 나 있지만 요쪽도. 왜냐면은 외국인이 그렇게 싸제끼는데 기관이 같이 팔았기 때문에 손바뀜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럼 기관은 팔고 나왔으니까 끝났잖아요. 외국인은 자기가 산 평균 단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케미칼도 5월 26일 이후에는 개인도 2%대 물량을 뺏겼습니다. 한 1,300억, 1,400억 돼요. 고 물량만 해도. KB금융은 뭐 좀 화나시죠? 이런 거는. 안 움직일 것 같은 게 저렇게 와 있으니까. 브렉시트 터져가지고 막 3만 1,000원, 3만 원 이탈됐나? 그러고 있던 게 4만 원 찍어버리고 밀리지도 않아요. 또 대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도 수급이 그만큼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호들갑 떠는 게 뭐였어요? 결국 금리죠. 그죠? 그리고 웰스파고 문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웰스파고 관련해서 이제 내용 아시는 분들은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대우는 평균 단가가 좀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좀 있어요. 하나테크인도 좀 괴리가 있고. 하나테크인도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상향시켜 놨는데 매수 사인은 아직 안 내리고 있죠. 근데 6만 원 이탈되고 시장 상황 감안하셔서 수급이 이렇게 꼬이지 않는데 쭉 미끄러진다. 지금 하나테크인도 매집이 한 1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 더블을 돌려놔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평균 단가 4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4,000원인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따라붙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럼 목표 주가는 더블을 볼 수 있으니까 한 8만 원, 9만 원도 볼 수 있는데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스윙으로 좀 보시고. 그럼 이런 하나케미칼 같은 평균 단가 얼마 돼 있냐? 가장 최근 거 기준 잡으면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2만 5천 원입니다. 거기보다 더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엔소프트의 평균 단가가 25만 원, 26만 원 정도 됐고 이번 매집 단가 26만 천 얼마인가? 그거 이제 문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때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KB금융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언제든 가장 공포감이 있을 때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런 가격에서는 솔직히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내 주식 팔기는 힘들고 솔직히. 그래도 포트 비중은 꼭 갖추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급만 보시면 돼요. 이 수급에서 그냥 이렇게 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분율로 어느 정도 뺏겨 나가는지 그리고 평상시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 개인들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렇게 보시고 요때 이제 32,000원 깨지고 내려왔던 범위인데 결과적으로는 요 범위. 그럼 목표 주가 설정은 주봉으로도 좋죠. N자형 패턴으로는 이제 새롭게 보여드린 거고 이 N자형 패턴의 기준에서 이 줄을 한번 그어드렸어요. 누가 봐도 N자라는 게 확인이 되고 요 높이만큼의 요 높이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대략 뭐 31,000원 기준 잡고 여기가 37,000원 잡으면 6,0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43,000원, 42,000원, 43,000원이 1차 목표 주가. 이게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도 보셔야 되겠죠? 월봉도 이제 다 다달아졌어요. 그래서 요 범위 넘겨놓는 기준이 42,000원인데 수급은 앞전과는 다르게 깊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거래량만 한번 수반시키고 돌려놓으면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으로 생각하면 요 정도뿐이 목표 주가 안 나옵니다. 요 정도뿐이. 근데 박스권이 아닌 금리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놓고 본다면 선형이라고 그랬어요. 선형이면 이 높이만큼 이만큼의 길이가 아니고요. 저 앞전 길이 이제 감안해서의 흐름으로 뭐 45도 각도 정도에서 길이 잡아 놓으시면 주도주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최소가 9개월에서 많이 갈 때 한 3년 갑니다. 그게 이제 주도주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날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먼 터지고 그 몸집 큰 미국인들도 소형차를 원했고 그 소형차를 원했을 때 당연히 일제입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당연히 일제인데 엔화가 너무 강세를 띠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차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내리 3년 막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34,000원대에서부터 27만 원대, 기아차 5,000원대에서부터 8만 원. 그게 뭐 외국인 기관이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 개선 폭이고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그때 벌어놓은 돈 갖고 이제 유보금 쌓아놓은 걸로 가는 겁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금융주들의 랠리는 예전에 그 거의 지금 이제 10년이 넘죠. 2004년 6월 이후부터 해서 2006년도 5월까지가 금융주의 랠리였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제는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주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거쳐왔고 그리고 날아갈 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 포트 비중을 채워놓는 범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일단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금리의 문제가 아닌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른 문제의 기준이었다면은 이런 거에서 이제 현금 창출을 해서 심화되어 있는 종목.
무조건 낙폭과대가 아닌, 예? 괜히 낙폭과대 잘못 들어가면 옆으로 횡보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매집이 돼 있는데 적은 물량으로 많이 밀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쪽은 덜 밀리니까 그나마.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러면 KB금융은 최소 42,000원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KB금융은 최소. 그리고 엔소프트도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대응 전략이. 이게 지금 8월 26일까지입니다. 6월 20일부터. 외국인이 107만 주를 샀어요. 4.89. 근데 9월 초순까지 해서 5%를 넘겼다는 거예요. 제가 26만 원 말씀드렸는데 25만 2천 원이네요. 그럼 5%면은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라고만 해도 7만 5천 원? 그러면은 33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들어 올려야 차익 실현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들어 올리려면 또 더 사야 돼요. 더 사다 보면 목표 주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뭐 계속 가느냐? 그러진 않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때를 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누적 매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건 뭐 러임덱에 들어가 있든 또 정부가 이제 뭐 바뀌든 했을 때 또 산업 변화가 왔을 때는 이렇게 또 매집돼 있는 종목군에서 전체 큰 시세가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엔소프트나 컴투스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돼 있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요것도 한 번씩 검토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표를 만든 게 제가 2008년도에 요 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2008년도면은 제가 주식한 지 딱 한 20년 됐을 때입니다. 그게 87년도에 계좌를 뚫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막 수치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소형주도 그래요. 소형주도. 어떤 종목 장난을 치겠다. 그럼 자기가 들어 올린 거에 평균 단가 대비해서 소형주는 이거보다 더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털고 나갈 때 일정 범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수익 못 내요. 자, 그렇게 해서 엔소프트의 목표 주가 라인은 이렇게 똑같이 삼성전자의 기준처럼 이러한 매집 기준 통해서의 흐름 W자형으로 보고 이 라인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이 라인까지의 목표 주가. 그럼 사상 최대치입니다. 저게. 그냥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죠. 가격으로는 사상 최대치. 이게 이제 8월 말에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월봉 정확히 좀 26만 원뿐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금방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잠깐 하고 봤더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수급이 적은 것 같지만 5%가 또 뺏겨졌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이제는 이제 안착 기조가 되죠. 부담스럽지 않죠, 앞부분이. 엔소프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비중 없으신 분들 비중 늘리셔야 되고. 현대중공업은 뭐 수익 정도 개념으로 놓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10만 원은 이제는 눈에 안 보이죠. 이제 뭐 오기도 힘들 거고 또 얘가 10만 원 내려오려면 다른 종목도 뭐 무지하게 충격을 받을 텐데 그만큼 또 누적 수급이 좋아요. 올해 들어서의 누적 수급이.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위치입니다. 일단은 요 14만 원의 안착에 대한 공방이 쭉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그 흐름에서 조정을 받는데 수급의 변화가 그다지 없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수급 변화는. 그다지 없다라고 한다면 눌려질 때.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갔었죠. 그죠? 눌려질 때 이 정도 범위. 그러니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이 정도까지 13만 원까지 눌려졌을 때 수급을 제외하고 눌려졌을 때 시장 상황하고 지금 악재가 터져서 밀려 내려올 때 13만 원까지 내려오겠느냐의 시장 상황하고 원래는 지금이 시장이 어려우니까 깨져 내려가야 되죠. 근데 원체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딱 봤는데 전일 거래 대비해서 10시까지 전일 거래 대비해서 10시까지 전일 거래량의 50% 미만이면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형주나 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 대형주에서도 나는 이거 오늘 단타를 치고 싶어 라고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평균치를 다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간단한 거는 전일 대비해서 아마 HTS에는 다 나올 거예요. 전일 대비 거래량 몇 %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게. 그게 최소 9시 반이나 10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일 거래량 대비 50% 넘죠. 넘으면 위든 아래든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려 있어요. 밀려 있어요. 그럼 와 이거 계속 밀리겠네. 물량 계속 나오겠네. 기준이 되고 만약에 돌리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쭉 땡겨 올립니다. 쭉. 그게 현대중공업 양봉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컴투스 얼마 전에 뭐 양봉 하나 크게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이 터져 있을 때의 기준. 근데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종목군들이. 거래량 없이 그냥 개파락 팡 나오고 깨질 애들은 이제 쭉쭉쭉 밀릴 거고 안 깨질 애들은 거래량 없이 찔끔찔끔.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마감 때 될수록 이제 조금 사면서 조금 사면 꼬리 달고 그래놓고 망치 떴네 뭐 이렇게 되고 아시겠죠? 거래량 기준 꼭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도 일단은 그렇다면 13만 원 정도까지 혹시라도 내려와 준다면 편입 기준 설정하실 수 있는 범위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계속 뭐 상향시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원 이후에 원래는 딱 요 높이인데요, 그죠? 도달은 했는데 한 단계 더 놓고 보시더라도 또 이번 기회에 기간 조정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부담 요인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 수급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 포스코. 포스코는 사실은 제가 이걸 오늘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그 직원분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포스코도 최근 들어서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죠? 최근 들어서 기존에 여기서 수급이 이렇게 좀 꼬여가지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를 같이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런 흐름이 없었어요. 이런 흐름 없이 그냥 수급이 그대로 개선됐고 포스코는 수급이 떠넘겨진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일단은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보세요라고 했는데 수급이 다시 계속 개선됐죠. 개선되면서의 흐름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뭐 23만 원 기준요. 23만 원을 꼬리 달고도 내려올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 정도 기준점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 있고 수급이 크게 문제 없다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 있으면 수급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중에 너무 무섭다. 예? 장중에 너무 무섭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물량이 어느 정도 떠넘겨질까가 하루에 한 3번인가 4번이 나와요. 코스콤에서 전산으로 뿌려주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게. 근데 다만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100만 주 거래가 됐다. 100만 주. 그러면 개인에게 최대한 떠넘겨 줘봐야. 예? 100만 주가 거래되면은요. 개인에게 최대한 떠넘겨 줘봐야 30만 주를 못 떠넘깁니다. 떠넘길 수가 없어요. 소형주면 좀 모를까. 그리고 아주 일방적으로 한쪽 창고에서 그냥 막 두들겨 패면 모를까.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리는데 N소프트가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밀리는데 혹은 삼성전자 주가 막 5% 가까이 빠지는데 근데 거래량이 20만 주야. 20만 주면은 계산하면 돼요. 야, 이 거래량 20만 주인데 개인한테 최대 몇 주를 남길 수 있을까? 20만 주다 그러면 최대 6만 주.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절반을 못 넘겨. 절반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30%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월요일 날 거래량 줄었을 때 뭐 N소프트가 거래량이 최소 15만 주에서 30만 주가 터져야 거래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거래량도 아니고 뭐 3만 주 거래되고 있어. 3만 주 거래됐는데 4% 빠지고 있어. 그럼 매수세만 없는 거죠. 그럼 3만 주 해봐야 4% 빠졌는데 보니까 야, 윤정도 얘기하니까 30%뿐이 못 넘긴다. 그럼 만주 개인들이 떠안고 있는데 4%를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종가 좀 돼서 뭐 일부 자신감이 좀 없으실 때는 좀 이렇게 좀 멈춰 계시다가라도 수급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 어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참조해 두시면 좋고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이 부분 정도였는데 다행스럽게 다시 회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의 수급 대비해서 거의 그 수준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개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고점도 다시 놓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에서 이제 좀 밀려 내려올 때 이 정도 23만 원 살짝 이탈되는 정도의 범위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시장이 깨지면 좀 더 밀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포스코도 긍정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겠고 가급적이면 요 수급 대비 좀 더 유입되기를. 요 그림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의 수급 저점 부분, 개인들 물량 뺏긴 부분에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요거 그다음 범위 이제 여기 되겠죠. 끝났네.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케미칼하고 삼성전자 몇 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부터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없이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100억 말씀드린 게 그게 100억을 달라는 그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 없을 때 막 그렇게 눌려 있을 때는 속이 상하죠. 아, 몇 억만 있으면 저거 그냥 들어 올릴 텐데라는 생각들 보겠습니다. 삼성 그죠? 지났죠. 일단 이제 야, 이거 언제 거는 줄이야 이게. 와, 대단하네요. 저 130만 원이 어이구. 오래간만에 음봉코이가 제대로 크게 떨어져 내려왔어요. 근데 뭐 의미를 그렇게 뭐 크게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자락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막 들어올 때 소형주처럼 거래량 크게 터진 다음에 여기서 막 음봉이 막 2만 원 개 나오면서 거래량이 막 터지고 그럼 그날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뭐 거래량이 뭐 터지면서 뭐 4%도 아니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더 저기 한 거는 그냥 하나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서 누적해서 차트로 이러면 이제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뭐 얼마나 팔았나요? 개인들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티도 안 나요. 근데 4%씩 뺏어놨어. 그럼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진짜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제가 그 SBS 그 계좌에서 원래는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딱 맞춰놨었어요. 근데 N소프트가 막 올라왔어. N소프트 딱 차익 실현했어. 그래놓고 하나케미칼 딱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수익 들어왔는데 그 13만 원에 들어간 게 또 쫙 올라가고 싹 또 차익 실현하고 또 하나케미칼 넣었어. 계속 걔는 밀려. 그래 마지막에 하나케미칼이 그때 쭉 한번 밀릴 때 예를 들어서 그때가 얼마였냐면 24,600원인가 공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삼성전자가 그냥 계속 쫙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156만 7천 원, 하여간 얼마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야,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바꿀까. 근데 그거를 잠깐 갈등하는 사이에 싹 돌려진 거예요. 삼성전자 조금이라도.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맨날 땅을 쳤죠. 야, 왜냐면 그게 방송용이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케미칼이 이만큼 한 4, 5% 올라오는 거하고 삼성전자가 4, 5% 올라오는 거하고. 그죠? 그래서 그때 146만 3천 원인가까지 밀렸을 거예요. 그거 싹 보고 있다가 옮겨갈까 하다가 놓쳤는데 그 아쉬운 마음에 지금 이제 갈등으로 생긴다는 거죠. 하나케미칼을 정리해서 삼성전자로 그냥 다 옮겨놓을까. 그만큼 삼성전자도 변동성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 16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며칠 걸렸어요. 하나케미칼보다 더 빨리 돌려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 전혀 수급에 대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와 개인들이 물량 떠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 보시면 돼요. 거래량에서 3분의 1뿐이 안 넘겨주고 있구나. 에이 만주? 아 2만주? 3만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그 많은 분들이 조정이 나올 것이다 막 두려워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요 날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맞죠? 8월 23일이 고점을 찍은 날이에요. 8월 23일이. 그리고 8월 18일 날 5만 4천 주 뺏겼어요. 그 다음부터 8월 24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개인들이 떠나는 게 2만 주 정도뿐이 없어요. 9월 2일까지. 그러고 나서 또 찔끔찔끔 이렇게 뺏어가면서 주가를 165만 원인가까지 들어 올려놨었죠. 예? 얼마예요? 그럼 7만 원이면 한 5%, 6% 돌린 거예요. 얘는. 하나케미칼 더 밀리고 있을 때. 그래 놓고 말도 안 되는 3.9% 밀어내리는데 5만 주 떠넘기고 밀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충격은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데서 자신감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아까 차트는 대충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기간이에요. 자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자사주 매입이 두 개입니다. 공시를 보시면. 어떤 종목이든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그거죠. 주가 안정을 위한 자사주 매입, 취득. 근데 3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1년짜리는 매매 안 해요. 1년짜리는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해놨다. 여유자금 뭐 놔뒀으니까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사겠다는 거고 3개월짜리는 그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그래서 이제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의 규정이 있어요. 공시 내용 보면은 이제 금액으로는 얼마, 주식수로는 얼마. 그래서 어느 쪽을 맞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효과에 넣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앞부분에 이제 소진을 많이 한 거죠. 해서, 그래서 그 자사주 매입 부분도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조정받을 것이다. 왜?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뭐 100%는 아닌데 조정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입이 보통 동시효과에 전일 종가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개인들은 그걸 또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위로 또 조금 사요. 기관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아닌 뭐 외국인 기관이 위로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이 여기에 막 몇만 주 있고 막 몇십만 주 있고 그러면은 뭐지? 하고 위로 막 사요 또. 사놓고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 근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일반 개인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매수가 없어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개인들이 찔끔찔끔 또 팔아요. 그래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쪽은 삼성전자 어떻게 해석해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지금 50 몇 프로예요? 51%인가요? 예.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43인가? 뭐 40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50.73은 맞아요. 왜냐하면 5% 이상 대주주에 외국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0.73이 맞고 43.58은 저거는 수정된 것 같네요, 이제는. 그전에 이제 더 높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유통 물량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 들어온 게 삼성전자가 정확히 2014년 12월 2일부터 들어왔어요. 기억 잘하죠? 이걸로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숫자 하나하나 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2007년 이후에 7년 만에 들어온 자사주 매입이에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뭐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게 세수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인가요? 아니, 그분이 이익이 들어오시면서 이쪽 분야에 박식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그러신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일본, 뭐 영국, 뭐 대만까지 다 부과하는 그 해의 수익금에 대한 유보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그거를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R&D 비용도 덜 쓰고 주주 환원 정책도 덜 하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해라. 배당 확대하고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거래가 활성화돼서 그 거래를 가지고 세수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논리였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도자료라면 여러분들 한 페이지짜리 보시고 신문 기사 내용 요만큼 보시는데 그거에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이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경제연구소한테 그걸 줘요. 그래 거기서 책 한 권 분량을 또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그래야 용역비를 받죠. 그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삼성전자가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했다가 2015년도 3분기 이후에 그 당시에 시장에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그랬죠. 문제 있었어요. 결국은 이번 재판에서 삼성물산의 가치평가를 올려줬죠. 조금이라도.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해외 언론 장난이 아니었고요. 또 삼성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적이 드문데 먼저 자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SDS하고 삼성전자는 절대 합병 안 합니다부터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2015년도에도 또다시 자사주 매입을 아주 공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지금
대주주하고 외국인, 여기 대주주는 물론 이제 뭐 그 연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를 놓고 봤을 때의 삼성전자 유통 물량이 벌써 이것만 따지더라도 이 수치가 맞다고만 해도 7%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 7% 미만에서 또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5% 미만의 기관들의 물량이 또 빠져야 됩니다. 5% 지분 신고 안 하면 5% 미만의 기관들 물량 있잖아요. 외국인은 1%만 있어도 다 여기 있는 거고. 그죠?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요 때부터 지금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 물량이 어느 정도냐? 물량이 5%가 넘습니다. 5%가 넘어요. 5%가 넘는데 그럼 누가 다 팔았느냐? 외국인이 3%인가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나머지가 개인이 팔고 기관 거의 관망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 외국인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17%는 삼성전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의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짜요. 근데 거기에서 수익률의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종이 조금 더 넣겠죠.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피 전체가 아닌 코스피 200만 기준 잡으면 삼성전자 17.45가 아니라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외국인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격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팔았으니까 뭐 떨어지면 사겠다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비중을 채워야 되고, 기간도 연기금 쪽이 이제 뭐 투신 쪽은 지금 힘이 별로 없으니까 연기금 쪽인데 올해 들어서 연기금 매수는 1조인가 2조뿐이 안 돼요. 그쪽에서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 비중의 17% 수준은 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양쪽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끝났다고 해서 이쪽은 조정을 받겠다. 아니에요. 이쪽은 오히려 거꾸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물량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산 거 뭐 20만 원짜리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손바뀜 나오고 같은 창고에서 사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007년도 이럴 때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디가 미래에셋증권이. 왜 못된 짓을 했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쪽 펀드 지금 마무리해야 돼. 근데 내가 다 쥐고 있어. 그럼 OCI를 장중에요 8% 밀어버려요. 2007년이니까 장이 좋잖아요. 장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수익이 이만큼 나 있어. 근데 자기가 이거 파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어제 종가에서도 이만큼 수익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8% 밀고 팔아도 자기는 상관없어. 수익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막 때려버려요. 그래놓고 지가 밑에 다시 다 사요. 그러면 이제 신규 가입자들 수익률이 되는 거야 이거는. 밑에 싹 사고 종가는 플러스 8%야. 그럼 하루에 16%, 뭐 20% 막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감원에서 그런 그 실태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월말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뭐 수급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장난까지 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가격은 상관없다. 미국 지수에서 빠졌다고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지수가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장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이제 바이오 설명드릴 때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라든가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가운데서의 헬스케어 지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지수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바이오 쪽에 가까운 지수를 놓고 보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FTSE나 MSCI나 이쪽에 우리나라 지수만 독립적으로도 있기도 하고요. 지수 기준에서. 그리고 한꺼번에 묶어서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비중을 맞춰서 편입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 저도 지금 오늘 언뜻 봤어요. 언뜻 봤는데 지수에서 뭐 빠졌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편입 비중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아니에요.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고 수급 부분에 전혀 문제 없다. 자사주 매입은 끝났다. 끝났는데 그게 악재가 아니다. 끝난 게 언제 끝났냐면은 한 열흘 전인가? 그래 꽤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 그거 핸드폰 예. 하시면서부터 아니에요. 안 하길래 그 전에 끝났어요. 아니 여기. 소문이 하나 터졌을 때부터 그다음 8월 26일. 예. 8월 26일. 기타 법인 안 들어온 게. 그래갖고 저기 핸드폰 마무리되고 다시 한 건가 그랬더니 끝난 거였구나. 예. 지금 핸드폰 그 1차 배터리 터진 날이 24부터 31일까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은 26일부터 안 들어왔어요. 26일부터.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156만 3천원까지 밀려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돌렸죠. 예. 물론 이제 또 월요일 날 시장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사주 매입 부분하고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고 BGF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케미칼도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올 1월 4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시면 숨겨진 종목이에요. 숨겨진. 왜?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위주로 많이 보시거든요. 기관 선호주, 외국인 선호주 따로 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찌됐건 이게 개인입니다. 파란 색깔이. 파란 색깔이 개인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개인이 물량을 덜 뺏겼기 때문에 얘는 뭐 별로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똑같이 그 화학업종, 정유업종 작년에 다 랠리가 나왔거든요. 정유업종, 화학업종이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2조짜리가 25조까지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그리고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또 하나케미칼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올해 들어서 수급이 어느 종목이든 개인이 다 이래요. 대부분. 정유화학 업체가. 근데 어느 종목이든 대부분 이런데 유독 하나케미칼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좋다라는 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좋다라는 게 기관은 빠져나갔으면 끝났잖아요, 여기는. 여기 뭐 해코지 할 일 없죠. 그죠? 근데 외국인은 이 매수 평균 단가가 특히 5월 26일 이후부터의 요 개인들 물량 뺏긴 게 2%가 좀 넘고요. 외국인이 여기서 잡아간 게 3%가 좀 넘습니다. 근데 평균 단가가 25,000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7,450원 찍고 이유도 없이 깨고 내려가는데 거래량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받는데 개인들이 떠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금요일 날 시장하고 거꾸로 가는데 그게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건 시장이 깨지건 오르건 하방 경직성은 제대로 확보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11%나 뺐어요. 근데 솔직히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 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케미칼 힘들어요. 왜요? 너무 많이 빠져서요.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알잖아요. 10% 빠진 거, 11%. 예?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다 여기서 사신 거야. 거래량은 요만큼인데 다 여기서 사줬대. 희한해. 예? 근데 사실은 뭐 늘려서 평균 단가라든가 앞에서 평균 단가 감안하면 높게 잡아도 요 정도? 26,000원 초반, 중반? 그 정도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다만 이제 시장이 좀 강한 상태에서의 흐름이라 아프긴 했지만 그것도 삼성전자가 많이 땡겨놓은 상태였고요. 어찌됐건 지금 요 범위에서 이제 그 120일 전이 놓여져 있는데 살짝 이탈돼 있어요. 근데 거래량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5일, 20일 이평도 못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정도면은 돌릴 때에 가벼워진다는 거죠. 매물이 없잖아요, 돌릴 때에. 그러면 돌릴 때에는 뭐 돌릴 때에도 이러한 양봉이 하나씩 제대로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소프트가 그런 맥락에서 비슷해요. N소프트도 그러니까 꼭 하나케미칼이 괜찮으면 NC가 속색이고 NC가 괜찮으면 하나가 속색이고 N소프트 보시면은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었죠. 브렉시트 터지기도 전에 21만 3천 원이야. 브렉시트 터지기도 전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수급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5%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5%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런 데도 좋았고. 수급 악화된 거 없이. 그죠? 그래서 28만 5천 원까지 움직이던 이 흐름이 하나케미칼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GF 리테일은 일단은 블록들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데 앞전에 이제 그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달라요. 락앤락인가요? 락앤락은 블록들이 안 돼 버렸죠.
안 됐다는 거는 그 가격에 안 사겠다는 거죠. 예? 그 가격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심리적인 훼손? 야, 얘는 별로 안 좋은 회사인가? 이런.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BGF 리테일은 어찌됐건 간에 이 가격대에 블록딜이 됐다라는 겁니다. 9%의 물량이. 그럼 기관들이 그거를 바로 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어요. LG 필립스 뭔가 디스플레이인가 뭐 하여 그랬죠. 근데 필립스가 집은 전부 블록딜했죠. 기관이 어느 정도 못된 짓을 하냐면 그때 20몇 프로인가 블록딜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팔 거예요? 20몇 프로. 그걸 순수하게 매집이라고 기준 잡으면 죽어라고 뛰어 올립니다. 죽어라고 뛰어 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팬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주가 좋으니까 뭐 실적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론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블록들 물량이 있고 그 블록들 물량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밀고 내렸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럼 수요 측에서 그 9%를 받아간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쪽은 질책을 받겠죠. 그죠? 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가격에 샀느냐? 돈 먹었냐? 이런 식의.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 가격에서 블록들이 됐다라는 거는 하방 경직성을 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이제 수급 좀 확인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앞전에 매집했던 수급이나 그 전에 갖고 있던 물량을 갖고 있던 쪽이 이건 아니야 해서 던져버린 것도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수급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날 개파락으로 밀고 빠진 쪽의 기준은 블록딜에서 이제 물량 받는 쪽이 현금 확보하는 차원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포감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악재 요인이 아닌 이런 갭, 또 무상증자 갭 이런 거 설명 한번 드렸었죠. 이런 갭은 시차를 두고 메꿉니다. 어찌됐건 시차를 두고 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BGF 리테일까지 해드렸고요. 나머지 뭐 개별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 강의 마무리 해드리면 별도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